야, 김민준, 귀에 뭘 처박았냐? 대답 안에 박강호의 거친 목소리가 점심시간에 한적한 복도를 날카롭게 갈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얕보는 특유의 오만함과 짜증이 가득 배어 있었다. 텅 빈 공간에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사냥감을 몰아세우는 포식자의 경고음처럼 섬뜩하게 들려왔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식당이나 운동장으로 빠져나가 텅 비어버린 세운 고등학교 3층 복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복도 바닥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구석의 어두운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다. 그 그림자 속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한 명의 남학생을 벽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중심에는 학교의 악명 높은 일진 무리, 흑호의 리더 박강호가 있었다. 염색한 머리와 교복을 제멋대로 풀어헤친 모습은 누가 봐도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옆에는 비슷한 차림의 무리 2명이 희생자를 향해 비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약자를 향한 경멸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들에게 둘러싸인 학생은 김민준이었다.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두꺼운 안경을 쓴 그는 누가 봐도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다. 민준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의 손에 들린 책가방 끈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강호는 민준의 저항이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형들이 좋게 말할 때 돈 좀 내놓고 우리 숙제도 좀 대신 해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의 말은 부탁이 아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돈을 뺏기고 숙제를 대신해줬지만 그들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여기서 또다시 굴복한다면 앞으로는 정말 노예처럼 살아야 할 것만 같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더는 못해. 너희들 숙제는 너희들이 직접 해. 그 순간 복도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민준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등이 벽에 부딪혔다. 안경이 충격으로 흘러내렸고 민준은 고통의 얼굴을 찡그렸다. 이 새끼가 돌았나. 감히 나한테 개겨. 강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의 뒤에 있던 무리들도 민준을 향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한 걸음씩 다가왔다. 민준은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고립된 공간에서 그는 완전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반대편에서 또각거리는 소리 대신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조용한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회색 후드티에 검은색 조커 팬츠. 평범한 운동화를 신은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어 올린 모습으로 마치 주말에 장을 보러 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조카인 민준에게 부탁받은 참고서를 전해주러 잠시 학교에 들른 참이었다. 그녀는 교무실의 위치를 찾기 위해 복도를 두리번거리다가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췄다. 이지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무심하고 평온한 눈으로 그들을 관찰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위협하는 자의 자세, 위협받는 자의 반응, 주변 환경의 세세한 부분까지 마치 스캔하듯 훑고 있었다. 강호의 무리 중 한 명이 이지은의 존재를 눈치챘다. 그는 강호에게 턱짓하며 속삭였다. 강호야,
저기 어떤 아줌마가 쳐다보는데 강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 이지은을 훑어봤다. 그의 눈에는 웬 평범한 아줌마가 길을 잃었나 하는 경멸감이 스쳐 지나갔다. 강호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저런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다시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3초 준다. 셋, 둘. 그의 손이 주먹을 쥐는 순간 민주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이지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녀는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가해자, 넷, 모두 10대 후반의 남학생. 리더격인 학생은 특히 공격적이고 충동적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조카. 심리적, 신체적으로 완전히 위축된 상태. 주변에는 다른 목격자가 없다. 개입이 필요했다. 그녀는 교무실을 찾는 것을 잠시 뒤로 미뤘다. 그녀는 싸움을 말리러 가는 사람처럼 서두르거나 혹은 겁을 먹은 사람처럼 망설이지 않았다. 그저 원래 가려던 길을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일정한 속도로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모습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강호와 그의 무리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곧 마주하게 될 세상이 자신들이 이제껏 알고 있던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 안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임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자신들의 영역에 침범한 성가신 외부인 정도로만 여기고 있을 뿐이었다. 이지은의 발걸음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일정했다. 그녀가 다가올수록 박강호 무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귀찮은 존재를 바라보는 짜증이 역력했다. 마침내 그녀가 그들로부터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김민준의 안경을 먼저 본 뒤 여전히 멱살을 잡고 있는 박강호의 손을 그리고 겁에 질린 조카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모든 상황 파악을 끝낸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평온했다. 학생들,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짖는 듯한 감정도 애원하는 듯한 비굴함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전달하는 교사의 말투 같았다. 그 예상치 못한 태연함에 박강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민준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의 힘을 살짝 풀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길지 않았다. 옆에 있던 무리 중 한 명이 피식 웃으며 침묵을 깼다. 뭐야? 이 아줌마는 정의의 사도라도 되시나. 그 말이 신호탄이었다. 박강호는 정신을 차리고 이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후줄근한 회색 후드티. 유행이 한참 지난 듯한 운동화. 영락 없는 동네 마실 나온 아줌마였다. 박강호의 얼굴에 다시 오만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민준을 놓아주는 대신 오히려 더 세게 벽으로 밀치며 이지은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아줌마, 여긴 어디라고 끼어드세요. 길 잃었어요. 교무실은 저쪽 반대편인데 아니면 아들내미 사고 쳐서 불려오셨나. 그의 말에 무리들이 키득거리며 동조했다. 우리 학교에 저렇게 젊은 아줌마가 학부모로 올 리가 없잖아. 딱 보니 어디 사는 누구 엄마 같은데. 애 잡으러 다니느라 고생이 많으시네. 그들의 조롱 섞인 말들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이지은에게 날아들었다. 그들은 그녀의 평범한 외모와 여성이란 사실을 무기 삼아 마음껏 비웃었다. 김민주는
이지은을 보고 경악했다. 자신의 고모가 왜 하필 지금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왜 저런 위험한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눈짓을 보내며 제발 그냥 가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이지은은 그의 신호를 못 본 척 여전히 박강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그들의 조롱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적진 한가운데서 쏟아지는 총알 세례보다 더한 언어 폭력도 겪어봤다. 고작 철없는 고등학생들의 치기, 어린 말장난은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한 번 더, 조금 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 학생 손에서 나.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그녀의 단호함은 오히려 박강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세운 질서에 감히 도전하는 외부인의 존재가 거슬렸다. 특히 상대가 힘없어 보이는 여자라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보란 듯이 민준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이지은을 도발했다. 폭력, 이게 폭력으로 보여요. 우린 그냥 친구끼리 장난치는 건데 아줌마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남의 학교 일에 신경 끄고 갈 길이나 가시지. 괜히 정의로운 척하다가 다치지 말고 여자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박강호는 여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노골적인 무시를 드러냈다. 그때 복도 끝 교실 문이 살짝 열리고 몇몇 학생들이 안에서 몰래 이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들은 박강호 무리의 악명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이지은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떻게? 저 여자분. 박강호, 걔네 진짜 막 나가는 애들인데. 누구 엄마 같은데. 괜히 끼어들었다가 큰일 나겠다. 주변의 수군거림은 박강호의 어깨를 더욱 으쓱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 공간의 왕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었다. 그는 이지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눈앞에서 손가락을 까딱이며 경고했다. 아줌마, 내가 좋게 말할 때 꺼지라고. 한 번만 더 내 일에 참견하면 그땐 진짜 재미없어. 하지만 이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강한 압박감으로 박강호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위협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했고 그 당혹감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느꼈다. 무리들 앞에서 그리고 몰래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 주제 파악 못하는 아줌마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박강호는 민준을 거칠게 내팽개쳤다. 민준은 복도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이지은에게 다가갔다. 그의 큰 덩치가 그녀 앞에 그늘을 들이웠다. 그는 일부러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아줌마, 이게 내 마지막 경고야. 당장 여기서 꺼져. 이지은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그를 올려다봤다. 그 고요한 눈빛이 박강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아, 진짜 짜증 섞인 외침과 함께 박강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이지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그가 보기에 왜소한 여자는 이 한 번의 충격으로 쉽게 나가 떨어질 것 같았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짧은 비명을 질렀고 교실에서 훔쳐보던 학생들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박강호의 무리들은 이제 상황이 끝났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지은이 겁을 먹고 울며 도망가거나 혹은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박강호의 손이 닿은 이지은의 어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깊은 땅 속에 뿌리를 내린 거목처럼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박강호의 힘은 마치 거대한 댐에 부딪힌 물결처럼 허무하게 흡수되어 버렸다. 오히려 어깨를 민 박강호 자신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휘청거릴 뻔했다. 복도에는 다시 한번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박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과 이지은의 어깨를 번갈아 쳐다봤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작은 여자가 전력을 다해 민 자신의 힘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바로 그때 그가 마주한 이지은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의 평온함과 무심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의 눈이 아니었다. 그 눈에는 혹독한 훈련과 실전으로 다져진 날카롭고 차가운 강철 같은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것은 사냥을 시작하기 직전 먹잇감의 급소를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박강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전력을 다해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왜소한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충격을 흡수해버린 어깨는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벽처럼 단단했다.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혼란은 곧 수치심으로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다. 무리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먹잇감이었던 김민준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뒤집어야 했다. 힘으로 밀리지 않았다면 더 확실한 방법으로 제압하면 된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으르렁거리듯 낮은 소리를 내며 이지은을 노려봤다. 이 아줌마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박강호는 순간적으로 몸을 낮췄다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이지은의 멱살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번에야말로 그녀의 가느다란 목을 움켜쥐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주리라. 그의 움직임은 나름대로 빨랐고 일반적인 여성이었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기습이었다. 지켜보던 학생들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박강호의 손이 그녀의 후드티 옷깃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지은의 몸은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그저 박강호의 손목을 향해 자신의 손을 가볍게 뻗었을 뿐이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빨라서 마치 여러 개의 동작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합쳐진 것처럼 보였다. 탁!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이지은의 손가락이 박강호의 손목 안쪽 급소를 정확하게 감아쥐었다. 박강호는 손목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한 통증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을 풀었다. 그의 손은 목표를 잃고 허공에서 멈칫했다. 이지은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반대편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박강호의 팔꿈치를 받쳤다. 그리고 그의 힘과 가속도를 역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축으로 삼아 그의 팔을 부드럽게 틀었다.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막힘이 없었다. 그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계산된 물리 법칙과 인체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빚어낸 기술의 결정체였다. 끄아악 복도 전체를 뒤흔드는 끔찍한 비명이 박강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의 팔은 인간이 취할 수 없는 각도로 꺾여 있었다. 어깨와 팔꿈치,
손목 관절에 가해지는 고통은 마치 뼈가 부서지는 듯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지은의 손은 작은 족쇄처럼 그의 팔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어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무릎을 꿇었다. 거구의 남학생이 왜소한 여성 앞에서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는 광경. 그 비현실적인 모습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박강호의 무리들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들의 리더. 학교에서 무서울 것이 없었던 박강호가 저렇게 처참하게 제압당하고 있었다. 그것도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줌마에게 말이다. 그들의 오만했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경악과 함께 미지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김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고모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인 줄로만 알았다. 가끔 명절에 만나면 다정하게 용돈을 챙겨주던 그런 친척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냉정하고 치명적인 움직임, 상대를 압도하는 고요한 카리스마. 그는 마치 한 편의 액션 영화를 바로 눈앞에서 보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지은은 무릎 꿇은 박강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같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군에서는 이런 걸 관절기 제압술이라고 부른다.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의 관절을 공격해 전투 의지를 꺾는 기술이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군이라는 단어는 얼어붙은 공기 속에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박강호는 고통 속에서도 그 단어를 똑똑히 들었다. 군군대, 이 여자가 군인이라고 그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단단함. 상식을 벗어난 제압 기술. 그 모든 것이 군인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자 소름 끼치는 가설이 완성되었다. 이지은은 말을 이었다. 네가 사용한 건 그냥 폭력. 아무런 기술도 명분도 없는 저급한 힘자랑에 불과해.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건 기술이야. 목적을 가진,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기술. 그 차이를 알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교사의 훈계라기보다는 베테랑 전사가 풋내기에게 세상의 무서움을 가르치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다. 박강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팔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그는 생전 처음으로 압도적인 힘의 차이에서 오는 공포를 느꼈다. 그가 이제껏 약한 학생들에게 휘둘렀던 폭력과는 차원이 다른 정제되고 통제된 힘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다. 상황의 변화를 감지한 박강호의 무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당장 강호 안 놔줘.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같은 위세 대신 두려움으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감히 이지은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그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다. 이지은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박강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 박강호는 대답 대신 고통에 찬 신음만을 흘렸다. 이지은은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박강호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아무렇지 않게 놓아주었다. 마치 더러운 물건을 버리듯 툭 하고 놓는 움직임이었다. 자유를 되찾은 박강호는 자신의 팔을 감싸쥐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는 고통과 굴욕감에 몸을 떨며 이지은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오만함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외감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복도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제 이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박강호의 폭력이 아니었다. 이지은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성이 뿜어내는 고요하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후드티 차림이었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만만하게 보지 못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고요한 화산처럼 그 안에 무엇이 들끓고 있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을 자아냈다. 이지은의 발치에 나뒹굴던 박강호는 잠시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팔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온몸을 태울듯이 타오르는 굴욕감이었다. 이 복도의 왕은 자신이었다. 모두가 그의 눈치를 보고 그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개 아줌마에게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성은 마비되고 상처 입은 자존심이 만들어낸 맹목적인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이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여기서 그녀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복수가 필요했다. 압도적인 힘으로 그녀를 짓밟아 감히 누구에게 덤볐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증오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이지은을 노려보며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멍청하게 서서 뭘 보고 있어. 저 미친년 당장 잡아. 셋이서 하나를 감당 못해. 당장 전현 팔다리를 부러뜨리란 말이야.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남은 흑호의 무리들에게 명령처럼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선뜻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발은 마치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무거웠다.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그들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리더인 박강호가 비명 한 번에 무력화되는 모습은 그들의 머릿속에 깊은 공포를 각인시켰다. 이지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그들을 꾸짖거나 경고하지 않았다. 그저 무감정한 시선으로 그들을 훑을 뿐이었다. 그 시선은 마치 의사가 해부할 대상을 관찰하는 듯한 냉철함을 담고 있었다. 그 눈빛과 마주친 3명의 학생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 여자와 싸워야 한다고 그건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박강호의 압박은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귓구멍이 막혔어.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여기서 전현을 처리 못하면 나중에 너희들부터 죽을 줄 알아. 협박 섞인 그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이지은에게 덤비는 것도 두려웠지만 여기서 명령을 거부했을 때 돌아올 박강호의 보복은 더욱 현실적인 공포였다. 결국 그들 사이의 침묵을 깬 것은 가장 충동적이고 다혈질인 학생이었다. 그는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일부러 더 큰 소리를 질렀다. 시발. 까짓것 여자가 힘이 세바짜지. 우리가 한꺼번에 덤비면 별 수 있겠어. 그는 스스로를 세뇌하듯 외치며 이지은을 향해 무작정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의 돌진이 기폭제가 되었다. 나머지 2명도 마지못해 그를 따랐다. 한 명은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지만 동료를 따라 달려나갔다. 다른 한 명은 그나마 머리를 쓴다는 것이 옆에 있던 청소 도구함에서 낡은 빗자루를 꺼내 들었다. 무기라도 있으면 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어설픈 계산이었다. 이제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3명의 고등학생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한 명의 여성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한 명은 정면에서, 한 명은 측면에서, 그리고 빗자루를 든 마지막 한 명은 반대쪽 측면에서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자들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저 분노와 공포에 휩쓸린 서툴고 거친 몸부림에 불과했다. 복도 끝 교실에서 몰래 지켜보던 학생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진짜 싸운다. 선생님, 누구 선생님 좀 불러와. 몇몇 여학생들은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에는 저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곧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득했다. 그때 소란을 듣고 옆반의 교사 한 명이 복도로 고개를 내밀었다. 학생 주임처럼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아닌, 평소 학생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하던 문학교사 김 선생이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학교의 문제아들이 한 여성을 집단으로 공격하려는 상황. 그는 교사로서 마땅히 막아야 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멈추세요. 김 선생은 용기를 내어 외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이들의 기세에 눌려 힘없이 흩어졌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박강호는 오히려 그를 향해 상관 말고 꺼져요. 라고 소리쳤다. 김 선생은 그 살벌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완전한 무법천지였다. 교사의 권위도 최소한의 규칙도 모두 사라진 공간. 오직 원시적인 폭력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듯했다. 모든 시선이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이지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세 방향에서 좁혀오는 위협을 앞에 두고도 조금의 미동도 없었다. 그녀의 시야는 일반인과는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세 명의 위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보였다. 정면에서 달려오는 학생의 보폭, 중심이 살짝 오른쪽으로 쏠린 자세, 측면에서 접근하는 학생의 불안한 시선과 꽉 쥔 주먹, 그리고 빗자루를 어설프게 휘두르려는 반대편 학생의 어깨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어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극한의 상황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훈련을 통해 몸에 각인된 전투 모드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었을 뿐이다. 그녀에게 이것은 위기가 아니었다. 그저 해결해야 할 하나의 상황에 불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제압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며 상대에게 최소한의 부상만을 입히고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최적의 루트. 그녀는 이미 답을 찾았다. 그녀의 온몸의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했다. 그것은 공격을 위한 긴장이 아니었다. 폭발적인 움직임을 위해 용수철처럼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과정이었다. 세 명의 학생이 그녀를 둘러싸고 거의 손이 닿을 거리에 도달한 바로 그 순간. 시간이 마치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정면의 학생이 주먹을 뻗고 빗자루를 든 학생이 그것을 휘두르려 하고 다른 학생이 그녀를 잡으려 팔을 뻗는 그 찰나. 마침내 이지은의 몸이 움직였다. 그녀는 살짝 무릎을 굽히며 자세를 낮췄다. 그것은 다가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몸을 낮추는 서퍼의 움직임과도 같았다. 모든 것을 받아내고 그 힘을 지배하기 위한 준비 자세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지은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웅크렸던 표범이 먹잇감을 향해 몸을 날리는 듯한 폭발적이고도 절제된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정면에서 가장 먼저 주먹을 뻗어온 가장 충동적인 학생이었다. 학생의 주먹은 나름대로 위협적이었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는 빈틈투성이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궤적은 크고 단조로웠다. 이지은은 그 주먹을 맞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체만 살짝 비틀어 날아오는 주먹이 자신의 귀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게 만들었다. 주먹에 실렸던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 몇 올을 흩날렸다. 목표를 잃은 학생의 몸은 자신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크게 쏠렸다. 바로 그 순간을 이지은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린 상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회전력을 이용해 앞으로 쏠리는 학생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발이 지면에 미끄러지듯 움직여 학생의 발목, 바로 뒤를 가볍게 걷어찼다. 그것은 발길질이라기보다는 상대의 균형을 훔치는 정교한 기술에 가까웠다. 학생은 자신의 발이 왜 허공을 헤매는지 인지하기도 전에 땅이 꺼지는 듯한 감각과 함께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그는 복도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어떠한 유효타도 없이 오직 상대의 힘과 허점만을 이용한 완벽한 무력화였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첫 번째 학생이 바닥에 쓰러지는 동안 빗자루를 든 두 번째 학생의 공격이 이미 이지은의 머리 위를 향해 날아들고 있었다. 낡은 빗자루는 허공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지은의 시선은 이미 그곳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학생을 넘어뜨린 자세, 그대로 몸을 더욱 낮췄다. 빗자루는 그녀의 머리 위를 허무하게 지나갔다. 공격이 빗나가자 학생은 당황했고 빗자루를 회수하려는 찰나 아래에 있던 이지은의 손이 뱀처럼 솟아올라 빗자루의 자루 부분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악 학생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빗자루를 통해 전해져 오는 엄청난 악력 때문이었다. 이지은은 빗자루를 자신의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겼다. 학생은 무기를 놓치지 않으려 버텼지만 그 결과는 이지은 쪽으로 속절없이 끌려가는 것뿐이었다. 몇 걸음 끌려와 중심을 완전히 잃은 학생의 눈앞에 이지은의 반대편 손바닥이 나타났다. 그것은 주먹이 아닌 손가락을 곱게 편 손바닥이었다. 그 손바닥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학생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다. 퍽하는 둔탁한 충격음. 그것은 뼈를 부수는 파괴적인 힘이 아니었다. 몸 안의 모든 공기를 순식간에 밖으로 터뜨려버리는 예리하고 절제된 충격이었다. 커헉. 학생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폐가 쪼그라드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그는 빗자루를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날 뿐이었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가 멍멍해지는 감각 속에서 그는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명. 가장 마지못해 달려들었던 학생이었다. 그는 앞선 두 명의 동료가 불과 2, 3초 만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 그의 머릿속은 공포로 새하얗게 변했다. 이성은 도망쳐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이미 달려오던 몸은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지은을 향해 어설프게 팔을 뻗어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지은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두 번째 학생을 처리한 뒤 유령처럼 반대편으로 두어 걸음 이동해 있었다. 그 결과 마지막 학생은 이지은을 잡는 대신 막 바닥에서 일어나려던 첫 번째 학생과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다.
아그악 두 학생은 비명을 지르며 한데 엉켜 복도 바닥을 굴렀다. 이지은은 이 마지막 학생에게는 손 하나 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완벽한 위치 선정과 타이밍 조절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것은 단순한 제압을 넘어선 완벽한 조롱이었다. 전투는 그렇게 끝났다. 시계를 확인했다면 아마 45초도 채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복도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3명의 건장한 남학생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지은은 처음 그 자리에 서 있던 모습 그대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서 있었다.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고 옷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빗자루를 주워 원래 있던 청소 도구함에 가지런히 넣어두기까지 했다. 그 침착하고 일상적인 행동은 방금 벌어진 비현실적인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지켜보는 이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교실에서 훔쳐보던 학생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문학교사 김 선생은 자신이 방금 무엇을 본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진압이었다. 아니, 그보다는 숙련된 전문가가 벌레를 잡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한 처리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단 한 사람. 박강호.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자신이 감히 어떤 존재에게 덤벼들었는지 깨달은 자의 근원적인 공포가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거리가 마치 종이 인형처럼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바닥에 쓰러진 무리들을 한번 차갑게 훑어본 이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무감정했던 시선이 마침내 마지막 목표물 박강호를 향했다. 그 시선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박강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제 이 복도에 남은 것은 그와 그녀 단둘뿐이었다. 싸움이 끝난 뒤 찾아온 정적은 그 어떤 소음보다 무겁고 압도적이었다. 복도에 널브러진 3명의 학생들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도 거대한 침묵 속에 묻혀버리는 듯했다. 지켜보던 모든 이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만들어낸 여성 이지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지은은 바닥에 널브러진 패배자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모든 일의 원흉인 박강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또각거리는 소리 없는 그녀의 운동화, 발소리가 겁에 질린 박강호의 심장에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박강호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공포가 그의 다리를 마비시켰다. 그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앙과도 같은 존재를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바로 코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내려다보자 그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이제 곧 자신도 저들과 같은 꼴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이지은은 손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싸늘하고 무감정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시선에는 경멸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에 널린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 그 무관심이 박강호에게는
그 어떤 폭력보다 더한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한낱 인간으로도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참 동안 그를 내려다보던 이지은은 마침내 시선을 거두고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에는 금이가 있고 케이스는 낡아빠진 지극히 평범한 전화기였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몇 번 두드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복도의 정적 속에서 수화기 너머의 기계적인 신호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곧이어 전화가 연결되었다. 이지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통신보안, 수고하십니다. 군대에서나 사용하는 딱딱하고 절도 있는 말투.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차분함과는 다른 날카로운 금속성을 띠고 있었다. 본인,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중사 이지은, 현재 서울 세운고등학교의 위치. 그녀는 자신의 소속과 계급, 현재 위치를 막힘없이 보고했다. 해군 특수전전단 중사라는 이 평화로운 학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박강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중사, UDT 말도 안 돼. 저런 아줌마가 어떻게. 그녀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교내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상 집단, 폭행 사건 현장, 가해자 다수, 모두 학생 신분, 피해자 신변은 확보했으나 가해자들의 저항이 격렬하여 완전한 제압을 위해 관할 군사경찰대의 지원을 요청함. 반복한다. 군사경찰의 즉각적인 출동을 요청함. 군사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복도의 공기는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문학교사 김 선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군사경찰이라면 헌병이 아닌가? 일개 학교 폭력 사건에 왜 헌병이 출동한단 말인가?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의 상식을 한참 벗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멀리서 들려온 소란을 듣고 학교의 최고 책임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배가 나온 중년의 교장과 학생 주임으로 악명 높은 최 선생이었다. 그들은 복도에 널브러진 학생들과 겁에 질린 다른 학생들을 보고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교장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눈에 띈 박강호를 향해 고함을 쳤다. 박강호, 너 또 무슨 사고를 친 게냐? 그리고 거기 학생들은 왜 다들 쓰러져 있어?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그는 권위적인 목소리로 현장을 정리하려 했다. 그러다 그는 낯선 외부인 이지은을 발견했다. 그리고 부인께서는 누구신데 학교에 함부로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십니까? 학부모 되십니까? 당장 신분과 용무를 밝히세요. 교장은 당연히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외부인이 연루되었을 것이라 짐작하고 그녀를 매섭게 쏘아붙였다. 학생 주임 최 선생 역시 팔짱을 낀 채 위압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봤다. 이지은은 그들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기에 대고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상. 그리고는 통화를 종료했다. 그녀는 시끄럽게 떠드는 교장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이지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낡은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빳빳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 카드를 교장에게 건네주는 대신 마치 카드놀이라도 하듯 가볍게 손목 스냅을 이용해 그의 발치 앞으로 휙 날렸다. 카드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교장은 그녀의 무례한 태도에 얼굴이 붉어지며 무언가 소리치려다 바닥에 떨어진 카드에 시선이 닿았다.
그것은 평범한 신분증이 아니었다. 짙은 남색 배경 위에는 대한민국 국방부라는 글자와 군을 상징하는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교장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숙여 카드를 집어들었다. 카드 중앙에는 제복을 입고 베레모를 쓴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눈빛의 이지은의 증명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선명하게 찍힌 글자들. 소속 해군 특수전전단. 계급 중사. 성명 이지은.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해군 특수전전단. 그것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UDT SEAL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누구에게 부인이라 부르며 고함을 쳤는지 깨달았다. 그는 카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과 눈앞의 여자를 몇 번이고 번갈아 쳐다봤다. 옆에 있던 학생 주임 최 선생도 교장의 손에 들린 신분증을 보고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평소 어떤 문제아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지금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학교 폭력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의 군인을 건드린 사건. 일개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교장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황과 비굴함이 섞인 음성이 새어 나왔다. 저기, 이지은 중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는 감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손에 든 신분증만 만지작거렸다. 부인이라는 호칭은 어느새 극존칭인 중사님으로 바뀌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학교 밖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더 빠르고 명확하게 학교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경찰차나 구급차의 사이렌과는 다른 낯설고 위압적인 소리였다. 군사경찰의 출동을 알리는 신호였다. 학교 건물 밖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커져 이제는 창문 유리가 미세하게 떨릴 정도였다. 그 소리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경찰차의 날카로운 소리나 구급차의 다급한 소리와는 달랐다. 더 낮고 묵직하며 듣는 이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이들은 저도 모르게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곧이어 운동장을 가로질러 현관 앞으로 들어서는 차량의 모습에 학생들의 입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군사경찰이라고 쓰인 헌병 순찰차와 그 뒤를 따르는 짙은 국방색의 육중한 수송 트럭,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차량들이 자신들의 평화로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광경은 극도로 비현실적이었다. 차량이 멈춰 서자 수송 트럭의 뒷문이 열리며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뛰어내렸다. 각 잡힌 전투복, 번쩍이는 군화, 머리에 쓴 방탄헬멧과 손에 든 K 소총까지.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경찰이 아닌 전시 상황에 투입된 전투 병력처럼 보였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작으로 정렬하여 지휘관으로 보이는 한 상사의 지시에 따라 건물 안으로 향했다. 그들의 등장은 학교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수업 중이던 교실의 창문마다 학생들이 빼곡히 달라붙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뭐야? 군인들이 왜 우리 학교에 왔어? 무슨 전쟁이라도 난 거야? 교사들은 학생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들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학교라는 일상적인 공간에 갑자기 들이닥친 국가 권력의 실체 앞에서 모두가 압도당했다.
복도에 있던 교장과 학생 주임 최 선생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특히 교장은 손에 든 이지은의 신분증이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UDT SEAA이라는 부대가 어떤 곳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 국가의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요원들. 그런 사람을 일개 아줌마로 취급하며 소란을 피운다고 윽박질렀으니 자신의 목이 몇 개라도 모자랄 판이었다. 잠시 후 절도 있는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군사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선두에 선 지휘관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의 상사였다. 그는 복도에 널브러진 학생들과 겁에 질린 교직원들을 한번 훑어본 뒤 이지은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우뚝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각 잡힌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군사경찰단 중사 김철민 지원 요청받고 출동했습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장악했다. 현역 군사경찰 간부가 평범한 후드티 차림의 여성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하는 모습. 그 장면은 그녀의 신분에 대한 마지막 의심마저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지은은 경례를 받는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다. 수고하십니다. 김 중사님. 상황은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무게를 의심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교무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일단의 학부모들이 허겁지겁 복도로 달려왔다. 박강호를 비롯한 흑호 무리들의 부모들이었다. 학교 측으로부터 자녀가 큰 사고를 쳤다는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터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짜증과 분노가 더 크게 서려 있었다. 가장 앞장서서 온 사람은 박강호의 아버지였다. 그는 고급 양복 차림에 기름진 머리를 한 전형적인 졸부 스타일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현장의 살벌한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교장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니, 교장 선생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애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둬요. 우리 강호 몸에 상처 하나라도 났으면 이 학교 가만 안 둡니다. 다른 부모들도 가세했다.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군인들까지 부릅니까?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대체 누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당장 그 사람 데려와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저지른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학교와 상대를 탓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아나무인격인 태도에 군사 경찰 지휘관인 김 중사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는 학부모들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방위 사령부 군사경찰단 소속 중사 김철민입니다. 지금부터 본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강호의 아버지는 그를 쏘아붙였다. 설명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당신들 뭔데 남의 학교에 군홧발로 쳐들어와서 애들을 겁줘.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국방부에 민원 넣을 테니 그런 줄 알아. 그는 자신의 돈과 지위라면 군대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했다. 김 중사는 그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선생님들의 자제분들은 현재 단순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이지은 중사님, 즉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민간인 간의 다툼이 아닌 대군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대군 범죄라는 생소하고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오자 학부모들의 기세가 처음으로 한풀 꺾였다. 박강호의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다. 뭐 군인 저 여자가 군인이라고 지나가던 걔가 웃겠네. 저런 멀쩡하게 생긴 아줌마가 무슨 군인이야. 그는 이지은의 평범한 옷차림을 가리키며 조롱했다. 김 중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옆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했다. 부하는 들고 있던 서류철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학부모들 앞에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훈련으로 검게 그을린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르고 최첨단 전투 장비를 착용한 채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는 군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냉혹한 전사의 얼굴을 한 이지은이 있었다. 김 중사가 나지막이 덧붙였다. 이지은 중사님은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L 소속의 현역 대테러팀 팀원이십니다. 국가 1급 보안시설이며 현재 비상대기 작전 상태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 중인 인원입니다. 그런 분을 상대로 신체적 위협을 가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순간 학부모들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아들,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모르는 대한민국 남성은 거의 없었다. 지옥과도 같은 훈련을 통과한 인간 병기들.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는 최정예 요원. 자신들의 금쪽 같은 아들들이 감히 그런 사람을 건드렸다는 사실이 그들의 뇌리에 밝혔다. 박강호의 아버지는 손을 벌벌 떨며 사진과 이지은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만했던 계산이 박살나고 있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어 이지은 앞에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로 다가갔다. 저 중사님, 제가 사람을 못 알아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철이 없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선처를. 그의 목소리는 비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부모들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김 중사와 이지은에게 다가와 울며 불며 사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이지은의 표정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다. 이미 제 손을 떠난 일입니다. 모든 것은 절차대로 진행될 겁니다. 이지은의 차가운 선언과 함께 모든 소란은 막을 내렸다. 학부모들의 애원은 더 이상 그녀에게 닿지 못했다. 군사경찰들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박강호를 비롯한 4명의 학생들을 일으켜 세웠다. 학생들의 손목에 플라스틱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복도 곳곳에서 지켜보던 학생들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교내에서, 그것도 현역 군인들에게 연행되어 나가는 동급생의 모습은 그 어떤 처벌보다도 강력한 충격 요법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학교라는 울타리 안의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더 크고 무서운 세상의 법칙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서늘한 실물 교육이었다. 흑호라는 이름 아래 군림하던 그들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군사경찰 지휘관인 김 중사는 학생들을 인솔하여 나가기 전 교장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통보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 이 학생들의 신병은 일단 저희가 인수하여 1차 조사를 마친 뒤
관할 경찰서로 인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군사경찰은 본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자 피해자 측 대리인 자격으로 모든 수사 과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으로 축소되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일은 없도록 저희 쪽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군에 대한 명백한 위협 행위는 그 대상이 누구든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사실상 학교 측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다. 어설프게 사건을 덮거나 가해 학생들을 옹호하려 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박강호 무리는 절망에 빠진 부모들을 뒤로 한 채 군용 트럭에 실려 학교를 빠져나갔다. 소란이 모두 정리된 후 복도에는 이지은과 김민준 그리고 몇몇 교사들만이 남아 있었다. 이지은은 멍하니 서 있는 조카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으냐?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아 있었다. 민준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경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이지은은 교사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민준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옥상으로 향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옥상에 서자 민준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고모,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이런 일에 휘말리게 만들어서. 이지은은 그의 사과를 가로막았다.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나쁜 짓을 한 건 저들이지. 네가 아니니까. 그녀는 잠시 난간에 기댄 채 먼 곳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아, 진짜 힘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오늘 내가 저 아이들을 제압한 것 같은 게 진짜 힘일까? 민준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방금 전 고모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처럼 보였다. 이지은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런 힘은 어쩌면 가장 낮은 단계의 힘일지도 몰라. 이건 그저 나보다 약한 상대를 굴복시키는 기술일 뿐이니까. 진짜 힘은 남을 때리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녀는 민준을 향해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진짜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오는 거야. 오늘 넌 저들에게 맞서 안 된다고 말했어.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 말을 내뱉은 용기. 그게 진짜 힘의 시작이야. 이지은의 말은 민준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고모는 그의 작은 저항 속에서 용기와 힘의 시작을 보아주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도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니란다. 이지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나 역시 너처럼 두려움도 많고 수없이 넘어졌어. 하지만 강해져야만 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을 뿐이야. 너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그녀는 민준의 등을 두드리며 무술 도장에 한번 다녀볼 것을 권했다.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그 시간 학교 전체는 UDT 여군의 전설로 들끓고 있었다.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퍼져나가며 사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혼자서 넷을 1분도 안 돼서 다 쓰러뜨렸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눈빛만으로 제압했다던데. 사실은 부파 공작원이 신분을 숨기고 우리 학교에 잠입한 거라는 소문도 있어. 이야기는 조금씩 과장되었지만 그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압도적으로 강하고 정의로운 존재가 나타나 학교의 암적인 존재들을 단번에 쓸어버렸다는 것. 흑호의 이름은 이제 공포의 상징이 아닌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폭력에 숨죽여야 했던 학생들은 해방감을 만끽했다. 학교의 공기가 하루아침에 바뀌어 있었다. 한편 교무실에 홀로 남은 문학교사 김 선생은 텅 빈 복도를 바라보며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그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키지 못했다. 폭력 앞에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결국 그를 대신해 학생을 지킨 것은 낯선 외부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비겁함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 끝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이지은이라는 한 사람이 보여준 용기와 행동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파장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다시는 오늘처럼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아이들의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지펴졌다. 옥상에서 내려온 김민준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달랐다. 여전히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학교 게시판에 붙어 있는 여러 동아리 포스터들을 지나치다가 한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신입부원 모집 합기도 동아리. 그는 포스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것은 분노의 주먹이 아닌 새로운 결의에 찬 주먹이었다. 옥상에서 내려온 이지은과 김민준이 복도를 걸었다. 소라는 끝났지만 그 여진은 여전히 학교 전체를 감돌고 있었다. 복도와 교실 창가에 있던 학생들은 이지은이 지나가자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해지며 길을 열었다. 이전의 무시와 조롱이 가득했던 시선은 이제 경외와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지은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본래 이곳에 온 목적인 교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처음과 같이 차분하고 목적이 분명했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끄럽게 웅성거리던 교사들의 대화가 순간 뚝 끊겼다. 모든 시선이 문 앞에 선 그녀에게로 쏠렸다. 교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 긴장감을 가르며 똑바로 걸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굳어있는 한 젊은 여교사 앞에 섰다. 민준의 담임 교사였다. 담임 교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지은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반쯤 일어섰다. 무슨 질책이라도 들을까 싶어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지은은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두꺼운 참고서 셔틀을 그녀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김민준 학생 참고서입니다. 아이가 부탁해서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용건. 방금 전 복도에서 벌어졌던 초현실적인 상황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 행동에 담임 교사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눈만 끔뻑였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 아니, 저, 중사님. 그녀는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다. 이지은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몸을 돌렸다. 그녀가 이곳에 온 첫 번째 목적은 그것으로 완수된 셈이었다. 그녀가 교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교감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중사님 잠시 교장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꼭 좀 뵙고 싶다고 하셔서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이지은은 예상했다는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도 아직 이 학교에서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교장실의 문은 무겁고 권위적이었지만 지금 그 안의 공기는 그렇지 못했다. 교장과 학생 주임 최 선생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하며 이지은을 맞이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은 이지은의 자세는 편안해 보였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거대한 방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교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횡설수설 사과부터 늘어놓기 시작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중사님, 저희가 학생들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에 중사님 같은 귀한 분께 이런 험한 일을 겪게 해드려서 해당 학생들은 교칙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학생 주임 최 선생 역시 평소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고개 숙인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고 이 무서운 여군이 두 번 다시 학교에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눈치였다. 이지은은 그들의 의미 없는 사과를 잠시 듣고 있다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두 사람의 말을 단번에 멈추게 했다. 교장 선생님, 사과나 가해 학생 몇 명을 징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등을 깊게 기대며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일은 박강호라는 학생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학생들이 교내에서 버젓이 폭력을 행사하며 다른 학생들을 괴롭힐 수 있었던 환경,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외면해온 학교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교장과 최 선생은 얼굴이 하얘졌다. 이지은은 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작전 계획을 하다라는 지휘관처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요구 사항들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다. 첫째, 오늘 사건뿐만 아니라 박강호 무리가 연루된 과거의 모든 학교 폭력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십시오. 피해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사실들까지 전부 밝혀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아는 전문 상담 기관을 연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형식적인 학생부 위주의 선도위원회가 아닌 학부모 대표와 학생 대표,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실질적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십시오. 모든 징계와 처리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다. 셋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인성, 교육 및 자기방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맞서 싸우는 법이 아니라 폭력적인 상황을 피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산이나 절차가 문제라면 국방부 정훈교육국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라는 단어가 나오자 교장은 거의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 여성이 단순히 힘만 센 군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무서운 지략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지은은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짚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책임, 의식 문제입니다. 오늘처럼 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교사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누가 학생들을 지켜줍니까? 폭력 방관 역시 또 다른 폭력입니다. 이에 대한 교사,
재교육 및 명확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십시오. 그녀의 요구 사항들은 하나하나가 학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하고 어려운 과제들이었다. 교장은 난색을 표하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지은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 모든 요구가 부탁이 아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중사님, 말씀하신 모든 사항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저는 이 학교의 학부모는 아니지만 오늘부터는 제 자신을 비공식적인 명예감사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모든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멀리서라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다시는 제 조카 같은 피해자가 이 학교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위협보다도 더 무섭게 교장실의 공기를 짓눌렀다. 이지은은 그렇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두 사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한 채 교장실을 나섰다. 교장실을 나선 이지은은 다시 한번 복도를 가로질렀다. 그녀가 나타나자 3355 모여있던 학생들은 마치 바닷물이 갈라지듯 조용히 길을 터주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얕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다. 학교라는 작은 왕국에 내려와 폭군을 처단하고 새로운 질서를 선포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이지은은 그 모든 시선을 뒤로하고 묵묵히 걸어 교문으로 향했다. 교문 앞에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김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은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의 허리는 꼿꼿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여물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변화였다. 이지은은 조카의 그런 변화가 대견하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가가서 민준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말했다. 이제 고모 간다. 밥 잘 챙겨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관장님 말씀 잘 듣고. 그녀의 말은 평범한 고모가 조카에게 하는 다정한 잔소리 같았다. 민주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네, 고모,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인사에 이지은은 그저 어깨를 한번 툭 쳐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서나가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했다. 잘 있어라. 짧은 인사를 남기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학교를 빠져나갔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학교를 벗어난 이지은은 후드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약간은 구부정한 자세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그녀를 감싸고 있던 날카롭고 위압적인 특수요원의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수많은 군중 속의 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다. 단지 바로잡아야 할 문제를 발견했고 그것을 해결했을 뿐. 그녀의 임무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다. 세운 고등학교에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학교를 공포로 물들였던 흑호 무리가 사라지자 그늘에 가려져 있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복도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공간이 아닌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교장실의 지시 아래 이지은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하나씩 실행에 옮겨졌다. 학교 폭력 전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많은 피해 사례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새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정한 처벌을 내렸고 피해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교내 게시판에는 폭력에 침묵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붙었다. 문학교사 김 선생은 이전에 무력했던 모습을 벗어던지고 학생들 사이에 작은 다툼이라도 발견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중재하는 열혈 교사로 변해 있었다. 이지은이 쏘아 올린 작은 공 하나가 거대한 톱니바퀴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김민준이 있었다. 그는 방과 후 이지은이 추천했던 합기도 도장으로 향했다. 아직은 모든 동작이 서툴고 어색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졌고 대련에서는 넘어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넘어져도 아파도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그의 귓가에는 고모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진짜 힘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처럼 되기 위해 무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두 번 다시는 부당한 폭력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자기 자신을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동해의 거친 파도 위, 고속단정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다. 완전 무장한 UDT, SEAL 대원들 사이에서 이지은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작전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위장 크림을 바른 그녀의 얼굴은 학교에서 보여줬던 평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만 집중하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요원의 얼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세운 고등학교의 기억은 이미 희미한 과거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이름 없는 수호자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 통쾌하게 들으셨나요? 제복 뒤에 감춰진 진짜 모습,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도 평범해 보이는 모습 뒤에 사실은 엄청난 능력을 숨기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숨은 영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겪었거나 혹은 들어보았던 통쾌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더욱 시원하게 뚫어줄 더 짜릿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